강서구에서 시청 중인 강윤환님 감사해요. 한국도 일본처럼 3,500달러 갖다 바치게 될 거야. 미국은 한국도 일본처럼 똑같이 짓밟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인 왜 합니까? 한국 기술자가 인천공항을 밟자마자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관세 서명을 거부, 워싱턴은 발작했습니다. 미국 아니면 하루도 못 버티는 거지 나라가. 어디서 감히 반항이야. 트럼프와 미 상무부 장관의 원색적인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25% 폭탄 관세와 함께 미국 내 한국 기업 추방 리스트까지 공개하면서 깡패 협박을 퍼부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깡패한테 207개 뼈마디가 박살나고 미국 본토가 초토화될 줄은요. 지금부터 세계 최강 대한민국의 무자비한 몽둥이 폭격으로 초토화된 미국 시작합니다.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일본도 서명했는데 한국은 하루 만에 비굴하게 싹싹 빌게 될 거야. 안녕하세요. 백악관 직속 미국 통상외교 차관보 에단 밀러입니다. 날 아침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미국이 벌인 경제 인질극. 현대차와 LG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316명이 전원 구금되었다가 전격 석방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한 치안 문제라고 하기엔 너무 계획적인 미국의 깡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최측근들은 이 인질극으로 오히려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침 8시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보좌진들이 몰려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색 글씨로 된 슬라이드가 떠 있었어요. 한국이 486조 원 관세 출자, 그것도 한국이 보유 중인 외환 보유고로 즉시 현금 납부한다. 정말 슬라이드를 보면서도 충격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이건 한국 외환 보유고의 90%가 넘는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 돈을 납부하면 그 즉시 IMF가 터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슬라이드 아래에 있는 글씨는 더 믿을 수가 없었죠. 한국이 사인 안 하면 관세 25%로 돌아간다. 한국 기업 생태계 초토화된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순간일수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기록들이 나중에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상무장관이 일어서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일본 사례를 보십시오. 5,500억 달러에 서명했습니다.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게 설계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저는 슬라이드 하단의 작은 각주를 발견했어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권 자율성 훼손 위험성, 사후 수익 배분 구조의 장기적 영향 검토 필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협정이 아니었어요. 경제적 예속 구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주권을 빼앗는 미국판 강화도 조약이다. 그렇게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보좌진 중 한 명이 최근 한국인 구금 사건 이후의 정세를 설명했어요. 서울에서는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 앞에서는 결국 굴복할 겁니다. 주한미군 여부, 북한의 위협,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 등을 생각하면 결국 한국이 무릎 꿇고 사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비서관이 급히 들어와서 대통령 보좌관에게 뭔가를 귓속말했습니다. 보좌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한국 대통령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서명을 보류한다고 합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죠. 상무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구두 압박엔 문서 없다고 했다는 겁니까? 이건 동맹 배신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오전 9시 40분이었어요. 제 메모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한국 서명 보류, 첫 번째 균열.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한국이 법리 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했습니다. WTO, 투자협정, 국제계약법 근거로 미국 단독 요구의 구속력을 따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분석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경제분석실에서 나온 메모가 언론의 힌트로 흘러나갔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어요. 삼성 내부 분석 자료의 일부였습니다. 이번에 응하면 다음 라운드에서 관세 상향, 요구 증액 패턴이 반복. 미국 정치 캘린더상 재압박 확률 78%.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더 정교한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는 이번에 굴복하게 되면 나중에 트럼프가 다시 관세를 더 올리면서 압박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죠. 오후 2시에 다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더 강경한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일하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등 한국 직원 추방 확대를 검토해야 합니다. 허가 재점검도 필요하죠. 항만 통관 지연도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인질 외교였죠. 세계 최강 미국이라 하더라도 한국 같은 동맹 파트너를 인질로 삼고 외교나 통상 압박을 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맹비난받기 쉬운 일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필요 없다. 주한미군 물러가고 관세 압박 철회하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동맹국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중간 관리자였을 뿐이에요. 큰 그림을 바꿀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스티븐 제라드 하버드 경제통상학부 교수의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보고 트럼프 정부 당장 말리지 않으면 미국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부분에서 초토화될 거라고 경고하더라고요. 삼성, 현대차, LG, SK, 한화, 대한민국 기업단. 5개 기업만 해도 미국 내 누적 투자가 294조이라는 믿기 힘든 수치였죠. 게다가 직접,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20만 명이 넘어요. 이들이 철수하거나 단 하루만 공장을 셧다운해도 조지아, 텍사스, 캘리포니아 경제는 하루아침에 증발한다고 충격적인 말을 했죠. 미국이 스스로 숨통을 끊고 초토화되는 뻔한 절차였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일본과의 협정 내용, 한국에 대한 요구 사항들, 그리고 예상되는 파급 효과들. 볼수록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수익 배분 구조 부분에서 말이에요.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건 사실상 경제적 식민지화와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이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미국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이런 걸 어떻게 동맹국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상황실에 도착하니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관세 원복 피해치를 계산했습니다. 연 125억 달러, GDP의 0.7%라고 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478조 출자 요구보다 훨씬 적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내는 게 비정상, 안 내는 게 이득이라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관세 피해를 100년 받아도 우리가 요구하는 출자액에 못 미쳤어요. 한국의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관세 협정에 사인 안 하면 13조 손해를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멍청한 사람이 478조를 내놓겠어요. 차라리 13조 손해보고 많은 게 훨씬 이득이었죠. 분석관은 이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산수인데 트럼프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이더라고요. 그 표현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너무 과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는데 동료 분석관이 다가왔습니다. 에단,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과하게 나간 것 같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위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때였어요. 그날 오후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어떻게든 언론에 흘러나갔어요. 깡패에는 깡패로 답한다. 208차례 연쇄 몽둥이 폭격 준비. 처음 들었을 때는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한화의 전 세계 사업 거점이 14,780곳이었거든요. 모든 거점에서 동시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감정은 폭발했지만 대응은 이성적이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어요. 화가 났지만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를 찾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체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감정에 휩쓸려 무모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니 한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학계에서는 국제법 세미나가 열렸고 언론에서는 연일 분석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성명서가 나왔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굴복하지 않겠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맞는 걸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협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상무장관이 기자단 앞에 선 순간부터 저는 불안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한국은 일본처럼 하면 됩니다. 피죽도 못 먹던 시절을 잊었나 보군요. 한국은 한국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고 우리 미국이 도와줘서 겨우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외교 실무진들조차 표정이 굳어졌어요. 동석했던 국무부 차관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너무 과했어. 하지만 상무장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비공개 석상에서 더 심한 말들이 나왔어요. 해방 이후에도 우리 미국 바지 붙잡고 제발 미군 남아달라고 애원해서 이제껏 안보 방어해줬더니 고마운 은혜를 모르는 나라입니다. 약소국 주제에 기어오르나 밟아버리면 끝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이건 동맹국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어요. 적국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발언이 몇 시간 만에 CNN 뉴스 크롤에 떴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거였습니다.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워싱턴은 이제 완전히 강경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관세 15%에서 25%로 원복시킵니다. 달러 결제 사전 심사도 도입하죠. 자산 압류 검토도 테이블에 올립시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이 정도 압박이면 보통 나라들은 굴복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발 뉴스가 들어왔어요. 한국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격에 나선 거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관세 원복 PH 연 125억 달러는 GDP의 0.7%에 불과합니다. 478조를 내느니 그 돈으로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100배 이득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숫자로 명확히 드러났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발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깡패에는 깡패로 답한다. 208차례 연쇄 폭격 준비. 처음엔 그저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진짜 의미를 알게 됐어요. 정보 분석팀이 급히 보고서를 가져왔거든요. 한화그룹의 글로벌 사업 거점이 14,780곳입니다. 화학, 방산, 태양광, 건설.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압박하면 그들도 압박할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한국의 진짜 실력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 허브였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 네트워크의 중심. 오후에 더 자세한 분석 자료가 올라왔어요.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경제분석실에서 나온 내부 보고서 일부가 공개됐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흘린 거겠죠. 미국 정치 캘린더 분석 결과 중간선거 이후 재압박 시나리오 확률 78%. 이번에 굴복 시 다음 라운드 요구액 증가 예상 배율 1.5에서 1.8 사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우리보다 더 정교하게 우리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한국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이지 않고 질서정연합니다. 오히려 태극기를 들고 조용히 행진하는 모습이. 시민들은 굴복하지 않는 자존심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 뉴스를 봤어요. 한국의 반응이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모든 계층이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였어요. 대학 교수들은 국제법 세미나를 열었고 기업인들은 대체 공급망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평화롭게 의견을 표현했어요.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된 나라였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는 깡패, 진짜 깡패는 한화라는 내용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208연 쇠폭격이라는 해시태그가 월드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해 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에 맞서는 모습이 멋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대화를 나눴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 아냐?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 근데 위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체면상 못 물러서. 그 말이 핵심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서기엔 체면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밀어붙이기엔 한국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한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3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적 근거 확보. 둘째, 여론 결집. 셋째, 대체 방안 준비. 특히 주목할 점은 감정적 대응과 이성적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분노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분석에 깊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무서운 상대라는 걸 그때 처음 제대로 깨달았어요. 감정과 이성을 모두 갖춘 상대였습니다. 그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으로 지켜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죽도 못 먹던 한국이 감히 미국에 대항한다고? 약소국은 밟힌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경제전쟁 말이에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모욕이 역풍으로 돌아간다. 정말 그랬어요. 그 연설 이후 여론이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국제뉴스를 봤는데 유럽에서도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기술 패권국입니다. 독일의 한 교수가 한 말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랐어요. 핵심 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메모장을 다시 펼쳐서 하루 종일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모욕 발언, 민족적 결기, 데이터 기반 대응, 전 세계 지지.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싸움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 다음 주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는데 이미 상황실이 난리였어요. 밤새 한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한화에서 마스가 문서의 각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스크린에 뜬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사후 수익 배분 90% 조항 마이너스 경제 노예화 각주. 한국 방송에서는 이미 이 문구가 자막으로 박혀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일방적인 요구를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화전략본부에서 뭔가를 공개했는데 그게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14,780개 글로벌 거점 실시간 라우팅 대시보드. 컴퓨터 화면에 뜬 세계 지도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전 세계 곳곳에 박혀있는 수많은 점들이 실시간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이 한화의 사업 거점이었어요. 미국향은 검증 주기와 ESG 데이터 강화 명분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갑니다. 유럽, 인도, 메나 지역은 패스트 트랙으로 전환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었어요. 한화는 정말로 전 세계 공급망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긴급 산업별 영향 분석 회의가 소집됐어요. 각 부서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먼저 AI와 클라우드 분야였어요. HBM과 첨단 패키징 검증이 기존 3주에서 8주로 늘어납니다. 신규 GPU팜 오픈이 6주에서 10주까지 딜레이될 예정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난리가 났을 게 뻔했어요. AI 업계에서 시간은 곧 돈이거든요. 몇 주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수억 달러 손실이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는 더 심각했어요. 양극재와 분리막 우선 배정이 유럽으로 이동합니다. 미국 남동부 전기차 탁트 타임이 35% 감소할 예정입니다. 에너지와 EPC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듈과 인버터에 LD 폭탄이 터집니다. 주 정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ROI가 악화될 겁니다. 방산과 MRO 분야는 정말 심각했어요. 복합 소재 QA 주기 증가로 정비 슬롯이 밀립니다. 함정과 항공 가동률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 방에 모든 산업 동시 타격. 이건 단순한 경제 압박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산업 전반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현장 반응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40대 가장이 카메라 앞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아이 학비, 집 융자. 삼성이 우릴 살렸어요. 그런데 정부가 세계 최고 기업을 몰아낸다니 정말 미쳤어요. 그 영상이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무서웠어요.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들도 대부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삼성이 날 살렸는데 트럼프가 날 죽였다. 이 한마디가 해시태그가 되어 1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여론전에서 완전히 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엔지니어 포럼에서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삼성 펌웨어 업데이트가 북미만 늦어진다. 정치가 기술을 죽인다. 이제 우리도 이류 개발자가 됐다. 최신 기술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해외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 조달청에서는 아예 대놓고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한국 조건 수용 시 벌크딜 제한. 이런 식의 역제안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어요. 월가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공급망 블랙박스와 상호주의 없이는 일정 예측 불가능. 오후에 더 자세한 분석 자료가 올라왔어요. 한화의 몽둥이 찜질이 얼마나 정교한지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HBF 고열 초고속 신호 최적 소재의 북미향 의무 검증이 2배 상향됩니다. GPU 패키징 라인에 보틀넥이 폭발할 겁니다. 방산 복합 소재 납품 스케줄이 안전성 강화 명목으로 슬로우롤에 들어갑니다. 해군 함정 MROQ가 8주에서 18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태양전 EPC 부품의 북미 BOS 전기 배선 렉 인증이 재심사에 들어갑니다. 주 정부 프로젝트 MPV가 급락할 겁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의 진짜 실력을 깨달았어요.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대응이었어요. 저녁에 각 지역에서 올라온 현장 보고서들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신규 AI 서비스 론치가 연쇄적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됐어요. 사내 채팅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정치가 코드보다 강했다. 기술자가 정치인한테 졌다. 남동부 전기차 벨트에서는 대기 고객들이 대량으로 이탈했어요. 딜러망에서는 환불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도 차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해군 기지에서는 함정 정비 대기열이 붉은 경보 상태에 들어갔어요. 사령관 브리핑에서 나온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태평양 전력 가동률 경고 단계 진입.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해외 반응도 우리에게 불리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논평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가 자초한 자해. 동맹국을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음. 중국 관영 매체는 아예 조롱조로 나왔어요. 미국 기술 패권 시대 종말, 한국이 새 규칙 만든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하루 종일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상대한 건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의 메인 스위치를 쥔 나라였어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들이받은 건 네트워크의 메인 스위치였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을 압박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생명줄을 건드린 거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 이미 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워싱턴은 완전히 전쟁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대통령 보좌진들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관세 15%에서 25% 원복을 현실화합니다. 상무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과 독일도 결국 굴복했습니다.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불안했어요. 지난주 한화의 대응을 보면서 한국이 일본이나 독일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정보 분석관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마스가가 미국의 중요한 이유를 재분석했습니다. 스크린에 뜬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AI 반도체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차세대 메모리의 상용화. 램프업 속도가 국가 AI 경쟁력 지수와 직결됩니다. 전기차 전환과 전력망 안정화, 방산 MRO는 동맹 네트워크로만 달성 가능합니다. 미국 내 단독 생산으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불가능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마스가 미국 생존 전략. 정말 그랬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네트워크였어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중앙 스위치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 허브의 중앙 스위치가 한화, 삼성, LG, 현대, 포스코에 있습니다. 분석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가 압박하려던 상대가 사실은 우리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한화에서 진짜 무서운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정보팀에서 급히 보고가 올라왔어요. 한화의 몽둥이 찜질이 본격화됐습니다. 질식 폭행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경악했어요. HBF 고열 초고속 신호 최적 소재의 북미항 의무 검증이 2배 상향됐습니다. GPU 패키징 라인에 보틀렉이 폭발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을 거였어요. GPU 없이는 AI 개발이 불가능하거든요. 몇 주 딜레이만으로도 수십억 달러 손실이었습니다.
방산 복합 소재 납품 스케줄이 안전성 강화 명목으로 슬로우롤에 들어갔습니다. 해군 함정 MROQ가 8주에서 18주로 늘어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함정 정비가 늦어지면 해군 작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안보 문제였습니다. 태양전 EPC 부품의 북미 BOS 전기 배선 렉 인증이 재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주 정부 프로젝트 MPV가 급락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까지 타격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압박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을 마비시키는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오후에 각 지역에서 올라온 현장 보고서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신규 AI 서비스 론치가 연쇄적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사내 채팅에는 절망적인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정치가 코드보다 강했다. 우리는 이제 이류 개발자다. 최신 기술에 접근할 수 없으니 혁신도 끝났다. 남동부 전기차 벨트에서는 대기 고객들이 대량으로 이탈했어요. 딜러망에서는 환불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고객들이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해군 기지에서 올라온 보고서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함정 정비 대기열 붉은 경보 상태. 태평양 전력 가동률 경고 단계 진입. 사령관이 직접 브리핑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말이에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 미국 안보의 핵심 고리. 해외 반응도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논평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가 자초한 자해. 동맹국을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정책.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 독일의 한 교수가 미국 방송에 원격 출연해서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본과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핵심 공정과 패키징, MRO를 쥔 기술 패권국이에요. 미국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아예 조롱조로 나왔어요. 미국 기술 패권 시대 종말, 한국이 새 규칙을 만든다. 미국은 이미 게임에서 졌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하루 종일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를 몰아붙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네트워크의 메인 스위치를 건드린 거였어요. 그 스위치를 끄면 우리 자신이 먼저 마비되는 구조였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들이받은 건 네트워크의 메인 스위치였다.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한국을 굴복시키려다가 오히려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이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우리가 더 큰 손실을 볼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위에서는 여전히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체면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도 끝까지 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아침 제가 출근하자마자 마주한 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기였습니다. 밤새 한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K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스크린에 뜬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화, 삼성, 현대차, LG, 포스코.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연합해서 공동 대응에 나선 거였어요. 소재와 방산, EPC 분야의 한화,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삼성, 전동화의 현대차, 배터리의 LG, 특수강과 2차 전지 소재의 포스코가 공동 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연합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 기업들이 하나로 뭉친 거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K얼라이언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실행 능력이었어요. 동시 리밸런싱에 들어갔습니다. 북미항 검증, 펌웨어, 인증을 합법적 범위 내 최대치로 늘리고 유럽, 인도, 메나 지역은 우선 배정으로 전환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이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이런 규모의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점심시간에 유럽발 뉴스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24개국에서 동시에 비슷한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못한 공급망 재설계, 한국 10대 기업이 해냈다. 유럽이 한국을 완전히 지지하고 나선 거였어요. 더 나아가 아예 한국과 손잡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었던 건 그 와중에도 우리 내부의 일부 전문가들이 여전히 오만한 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오후에 케이블 뉴스 고정 패널로 나온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대체 가능합니다. 일본, 대만, 멕시코로 대체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난 몇 주간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하는 소리였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독보적인지, 대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충분히 증명됐는데도 말이에요. 보수 싱크탱크 연구원도 비슷한 소리를 했어요. 삼성과 한화 얘기는 과장입니다. 미국은 늘 대안을 찾아냈어요. 전직 관료 출신 칼럼니스트는 더 심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결기만 세요. 기술 내재화는 결국 미국이 앞섭니다. 이런 오만한 멘트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현실이 그들을 강하게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에서는 HBM과 패키징 DDK, 펌웨어를 북미 후순위로 돌렸어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이 계획했던 POC가 연쇄적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현대차는 북미 일부 라인의 속도를 제한했어요. 딜러망에서는 리콜성 환불이 급증했습니다. 고객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였죠. LGES와 SK도 북미셀과 모듈 공급을 미니멈으로 하향했어요.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생존 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스코는 특수강과 전지 소재를 유럽 스와프로 돌렸어요. 미국 항공과 해상 EPC 체인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오는 반응들은 정말 처참했어요. 디트로이트에서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트럼프가 일자리를 죽였다. 한국 기업이 우리를 살렸는데 정부가 그들을 내쫓는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최고 경영자들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어요. 한국 조건 수용 외에는 대안이 없다. 정치가 기술을 죽이고 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오만한 전문가들의 멘트가 현실 데이터의 연속으로 격파되면서 카타르시스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국민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방산 분야였습니다. 하나와 다른 방산업체들이 MRO, 탄약, 센서 공급 우선순위를 재정렬한다고 시사했어요. 국방 커뮤니티에서는 작전률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가 된 거였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경제에서 안보로 압박 단계 상승.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삼성 텍사스 공장의 40대 가장이 다시 카메라 앞에 나왔어요. 이번엔 울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동맹인데 왜 적으로 만드냐고요? 우리를 살린 건 한국 기업이었어요. 트럼프가 뭘 했나요?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도 인터뷰에 나왔어요. 삼성 없으면 우리 회사 문 닫아요. 트럼프는 혁신을 죽였어요. 이건 미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유럽의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연일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독일 교수가 미국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본과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핵심 공정과 패키징, MRO를 쥔 기술 패권국이에요.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유럽연합 장관도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한국이 굴복하지 않아야 세계 공급망이 정상화됩니다. 일방주의는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예 조롱조로 나왔어요.
미국 기술 패권 시대 종말, 한국이 새 규칙 만든다. 미국은 이미 게임에서 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하루 종일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오만한 멘트들이 현실의 연속으로 격파되면서 카타르시스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한국이 이 모든 걸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기술 패권이 한국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 금요일,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난 며칠간 대통령의 기분이 극도로 나빠져 있었거든요. 백악관 브리핑룸에 모인 기자들과 참모진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을 때 저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격앙되어 있었어요. 피죽도 못 먹던 한국이 감히 미국에 대항한다고요? 그 첫마디부터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약소국은 밟힌다. 이게 현실입니다.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대통령 발작 연설 마이너스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넜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완전한 대결 구도로 가고 있었어요. 연설이 끝난 직후 최후 통첩이 발표됐습니다. 488조를 내라. 아니면 25% 관세 복원, 달러 결제 사전 심사, 한국 기업 자산 동결을 검토하겠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488조. 처음 요구했던 478조보다 10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부터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름하여 초등학생 산수 캠페인이었어요. 한국의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동시에 나서서 아주 간단한 계산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관세 원복 피해는 연 125억 달러입니다. GDP의 0.7%에 불과해요. 반면 488조 출자 요구는 그 수십 배입니다. 내는 게 비정상이고 안 내는 게 이득입니다. 이건 정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산수예요. 저는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관세 피해를 100년간 받아도 미국이 요구하는 출자액에 못 미쳤어요. 한국의 계산이 완전히 정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속도였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순식간에 밈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깡패, 진짜 깡패는 한화. 208연쇄 폭격. 이런 해시태그들이 월드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미국 각지에서 올라온 현장 보고서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시민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삼성 텍사스 공장의 40대 가장이 다시 카메라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더 분명하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동맹인데 왜 적으로 만드냐고요. 우리를 살린 건 한국 기업이었어요. 삼성 덕분에 집도 사고 아이들 학교도 보냈는데 이제 정부가 그들을 내쫓는다고요? 정말 미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회사를 정부가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배신감 말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한 개발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없으면 우리 회사 문 닫아요. 최신 메모리 칩 없이는 어떤 혁신도 불가능해요. 트럼프는 미국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어요. 이런 목소리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해외 반응은 더욱 강력했어요. 유럽에서는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연일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독일의 한 교수가 미국 방송에 원격 출연해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과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미국의 의존적인 구조였지만 한국은 독립적인 기술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기술 패권국입니다. 미국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 발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약소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유럽연합 장관도 공식 발언을 했어요. 한국이 굴복하지 않아야 세계 공급망이 정상화됩니다. 일방주의는 모든 국가에게 해롭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하루 종일의 뉴스를 정리하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초등학생 산수라는 표현이 단순한 계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거였어요. 이건 복잡한 경제 이론이나 어려운 국제 정치학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셈이었어요. 그런데 그 간단한 셈이 미국 정부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488조를 내라는 요구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관세 위협이 얼마나 공허한지가 숫자로 명확히 드러났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논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됐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모욕이 역풍으로 돌아간다 마이너스 시민 목소리로 정치의 허위가 무너진다. 정말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오히려 미국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폄하하려던 말들이 미국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 거였어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시민들이 누구 편에 서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지켜준 한국 기업들과 그들을 적으로 만드는 정부 중에서 말이에요.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이 싸움에서 도덕적 우위는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말이에요. 숫자로도 논리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마음에서도 한국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한국에서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오전 9시에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어요. K-팩트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K-팩트.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만든 공동 대응 원칙이었어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과, 관세 철회, 수익 대등, 법적 보호가 없는 합의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에스크로, 감사, 분쟁 패널까지 모든 조항이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일방적인 협정이 아니라 진정한 상호주의 협정을 요구한 거였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K-팩트는 곧 새로운 게임의 룰. 그런데 정말 압권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화에서 라스트 펀치를 날렸습니다.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시연한 거였어요. 14,780 거점 라우팅 데모가 실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뜬 세계 지도에서 수많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유럽, 인도, 메나 지역 우선 계약들이 실시간으로 박혀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위협이 아니라 실제 실행이었습니다. 한화가 정말로 전 세계 공급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준 거였어요. 그날 오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내부 언론에서 반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것도 진보 매체뿐만 아니라 보수 매체에서도 동시에 말이에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사설이 나왔어요. 출자 폭격에 칼 뽑는 한화. 미국은 이미 사지초토화됐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백악관의 협박 외교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처음에 썼던 출자 폭격에 칼 뽑는 한화라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뭔가 상징적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의 일방주의가 자초한 재앙. 동맹국을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정책. 뉴욕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트럼프의 깡패 외교가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한국은 굴복할 이유가 없다. 이런 기사들이 하루 만에 정치 섹션 1위를 휩쓸었어요. 미국 언론이 자국 정부보다 한국을 지지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증시 반응도 극명했어요. 미국 기술주들이 급락하는 동안 코스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SK, 한화, 포스코가 모두 신고가를 찍었어요.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한국 편을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완전히 합리적이다. 미국 정부의 요구가 비상식적이었다. 한국은 이제 기술지삼에 진입했다. 미국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사라 킴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상원 보좌관이었습니다. 통상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라 킴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상원 의원들에게 한 말이 나중에 언론에 흘러나왔어요. 대통령 각하가 잃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국민 일자리입니다. 한국 조건 수용이 미국 산업을 살립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이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실용의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어요. 사라 킴의 메모가 의원단에 돌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주지사들, 노조, 최고 경영자들이 한 목소리로 수용을 촉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공개 발언을 했어요. 삼성 공장은 우리 주의 자랑입니다. 정부가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미시간 주지사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한국 배터리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노조 지도자들도 나섰어요. 우리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지키려면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대결은 답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최고 경영자들은 공개 서한을 발표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기술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정치가 기술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 사회 전반이 한국 편으로 돌아서고 있었거든요. 정부만 혼자 고립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하루 종일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미국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에요. 언론, 주정부, 노조,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한국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연방정부만 혼자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마이너스 룰과 네트워크에서 이미 졌다. 정말 그랬어요. 이건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룰을 만드는 능력, 네트워크를 조율하는 능력의 대결이었어요. 그리고 그 면에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사라 킴의 등장도 상징적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 양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거였습니다. 이제 정책의 결정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출자 폭격에 칼 뽑는 한화라는 표현이 미국 언론의 정권 비판 문장으로 재탄생한 거였어요. 한국을 조롱하려던 표현이 오히려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도구가 된 거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이 단순히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룰을 제시하고 있었고 미국 사회가 그 룰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목요일 오전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오전 11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라 킴이 준비한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수집한 각 주별 여론조사 결과, 기업체 의견서, 노조 입장문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어요. 숫자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대통령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제조업 지역에서는 30%대까지 내려갔어요. 상황실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까지 한국과의 협력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명식을 준비하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안도했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대결이 끝나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오후 2시에 공식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공식 사과부터 시작했어요. 동맹은 상호 존중과 법치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요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합의 문안이 발표되는 순간 저는 그 내용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관세 전면 철회가 첫 번째였어요. 488조 출자 요구는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대신 상호투자, 공동연구개발, 세이프가드 조항들로 대체됐어요. 수익 배분 대등성이 명문화됐습니다. 더 이상 90대10 같은 일방적인 구조는 불가능해졌어요. 분쟁 해결 패널, 감사, 에스크로 조항까지 모두 들어갔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 마이너스 압박에서 협력으로. 정말 그랬어요. 이건 단순한 협정 체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계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었어요.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코스피가 3,400을 돌파했어요. 삼성, SK, 한화, 포스코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에서는 연일 보고서가 쏟아졌어요. 한국이 기술지삼에 진입했다. 한국 모델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 해외에서의 반응이 더욱 놀라웠어요. 유럽연합, 인도, 메나 지역에서 한국 표준을 받아들이겠다는 양해 각서가 쇄도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공식 발언을 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상호주의 원칙이 국제통상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 경제의 미래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경이로웠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새로운 룰을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룰을 수출한다. 그날 저녁에 미국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더욱 놀랐어요. 비난이나 실망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삼성 텍사스 공장의 그 40대 가장이 다시 카메라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우릴 살린 건 협박이 아니라 협력이었어요. 한국 기업에게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어요. 실리콘밸리 개발자들도 환영했어요. 드디어 정치가 기술의 발목을 놓았다. 이제 진짜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배터리 기술과 협력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일자리가 안전해졌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미국 시민들은 처음부터 한국과의 대결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건 협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지난 몇 달간의 기록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제게는 엄청난 배움의 시간이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단순한 통상 협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요구하면 결국 굴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한 기술 강국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단순히 기술만 가진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룰을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압박으로 얻으려 했던 건 결국 협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메모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번의 사인은 역사를 묶지만 한 번의 보류는 역사를 바꾼다. 우리는 돈을 요구했고 한국은 표준을 남겼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488조라는 돈을 요구했을 때 한국은 그 요구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상호 존중, 대등한 수익 배분, 투명한 감사, 공정한 분쟁 해결. 이런 원칙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결국 한국이 이긴 건 돈이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옳은 길을 고집한 결과 전 세계가 그들의 편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룰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는 감동 말이에요.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복할 줄 알았던 나라가 오히려 세계를 바꾸는 주역이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힘은 압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칙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힘이었습니다.